안녕하세요. 매일 산책을 하며 나의 꿈과 한계 사이에서 아직도 괴로워하는 올해 35살 암사자입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저보다 한 살 많으신 어떤 여배우분이 나는 MZ세대야 라고 말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나도 MZ세대 같아. 아무래도 난 MZ세대 같은데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맨날 이런 소리나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듣다가 아휴, 네 나이에 맞는 고민해라. 그게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한마디씩 하시는데 이게 문제죠. 이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뭐가 중대한 문제입니까? 내 피가 끓는데. 저 같은 분 계시죠? 너희들이 나를 40대 50대라고 하든 말든 난 중년으로 얌전히 물러나 있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저는 오로지 책만 점잖은 거 읽어요. 그래서 하루 중 책 읽는 시간이 꽤 돼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오늘도 약간 관념적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저처럼 시간 많아서 계속 읽다 보면 그 책이 그 책 같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작가들의 직업군이 비슷하면 책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수님들 책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첫 장에서 정의를 내려요. 안 궁금한데 워낙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이 문제의 역사를 간단하게라도 짚어주지 않으면 이건 책도 아니다 싶으신가 봐요. 그리고 여성 작가가 쓴 현대소설을 읽으면 세세한 감정이 글을 끌고 가는 책이 많아요. 저는 무디고 힘세게 사건을 끌고 나가는 성격이라 그런 글들 보면 뭐 재미는 있지만 이질감이 들어요. 정말 일상적인 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만 쓰는 작가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럼 못 읽어요. 지루해서 그러냐?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책은 그런데 되게 특이한 책이에요. 킷 화이트라는 작가가 쓴 미술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인데요. 왼쪽 페이지는 작가가 그린 데생이, 오른쪽 페이지에는 명제와 한 문단 정도의 글이 쓰여 있어요. 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글도 상당 부분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만한 글이지 저같이 미술과 좀 먼 사람은 읽어도 그래? 알았어?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사서 보시고 관심이 없으신 분은 그냥 제 북튜브 듣고 이런 책도 있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목이 미술에 관한 모든 것이어서 그 미술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해놓은 줄 알고 샀어요. 여기 있는 그 101개의 문장과 글 중에 와닿던 게 사실 많지가 않아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저에게 와닿았던 글을 제 방식대로 해석한 걸 얘기할게요. 아마 이 작가님도 그걸 싫어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예술의 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글은요. 10번. 예술은 자신을 표현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르죠. 밑에 쓰인 글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에 대해 해석하다가 생긴 예술적 충동으로 작업을 하는 거야. 오직 상상만을 표현한 작업도 사실 그 원천은 우리 외부에 있어. 이거예요. 웃긴 게 저는 아직 북튜브도 몇 개 안 올렸고 글도 얼마 안 썼지만 제 안에 소재가 고갈돼서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뻔한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될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까봐 좀 두렵거든요. 근데 이 문장이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금방 동나는 작은 그릇이겠죠. 그런데 계속 뭔가를 듣고 보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너만의 것이라는 게 그 원료마저 네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건 아니야. 밖에 널려 있는 것들을 섭취만 하면 돼. 이런 말처럼 느껴져요. 사실 이 북튜브를 할 때도 좀 하다 보면 할 말이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저는 색깔이 뚜렷하고 호불호가 분명해서 좋게 말하면 되게 일관성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사실 별게 없는 사람이에요. 원칙이 분명하고 그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선생 같은 소리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 같긴 하겠죠. 그래도 책을 바꾸면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할 말이 또 생기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인터뷰에서 내가 동나는 느낌이 들어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저도 그렇게 동나지도 않았으면서 뭐 하지도 않았으면서 저도 괜히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미리 무서워요. 내가 동날까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을 읽고 너무 내 오리지널리티, 나의 영혼을 짜내서 내 것을 만들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있는 거 잘 먹고 쉬고 뭐 새 책 새 드라마 보고 새 친구 만나면 된다. 그 다음 문장은 28번.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할 때만 훌륭하다. 밑에 쓰인 문장은요. 매체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걸로 시작해서 기술을 완벽하게 익힌 사람만이 그 기술을 사용할지 아니면 버릴지를 판단할 수 있다로 끝나요. 제가 외국어를 계속 배우는 타입인데 자꾸 이걸 잊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저는 외국어를 게을르게 하고 싶어지면 내용이 중요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 중요해. 그 메시지가 좋으면 손짓 발짓으로 말해도 다 나한테 반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 전달 도구인 언어를 배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 영어 학원 원장인 거 아시죠? 이런 정신 나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언어를 가르치다니. 물론 애들한테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비밀이죠. 애들한테야 뭐 할 말 너무 많아요. 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영어가 진짜 고등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 제일 오래 쓰잖아요. 그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되게 단순한 이유로. 야, 대학 가서 너네 술독에 빠지는 순간 머리는 가. 아주 확 가. 그래서 단어가 안 이어져. 그러니까 너희가 고등학교 때까지 외운 단어가 너희가 평생 쓸 단어야. 사실 영어는 대학 이후에 더 필요하거든. 지금 외우는 걸 계속 써먹는 거야. 최대한 지금 외워놔야 돼. 그런데 영어를 도대체 왜 배우는 게 좋으냐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아요. 애들이 뭐 대학 가야죠 뭐 이 정도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이미 나온 사람들이 영어를 안 배우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영어가 정말 도구일 뿐이라면 파파고가 많이 발달하고 나면 영어를 안 배워도 되겠잖아요. 내가 영어를 배우는 속도보다 파파고가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유만 생기면 영어 학원을 다니느냐. 사실 저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의 삶의 어려움 같은 거는 잘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고 나서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 프랑스어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뭐 여행도 요즘 같을 때 못 가죠. 그런데 되게 좋아요. 영어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게 달라요.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많아서 영어 단어를 들어도 더 직관적으로 외워지고 이해되고 어떤 느낌이냐면 단어가 혼자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한테 딱 들어와요. 특별히 프랑스어가 수익을 올려준다거나 하는 건 없는데 순수하게 배움의 기쁨이에요. 별로 안 쓰이는 프랑스어도 이런데 영어는 못하다 할 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하지 않아도 훌륭하고 도구는 배워가는 과정에서도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 명제의 의미를 알아요. 도구 사용하는데 아주 숙달된 사람은 표현할 수 있는 깊이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뭐 저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100번. 예술은 문화가 그 자체를 스스로에게 기술하는 수단이다. 문장이 좀 이상하죠?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번역이 안 된 구간이 정말 많아요. 그거를 완전히 풀어서 말하고 이해하는 건 읽는 사람의 몫이고 번역을 하는 사람은 우선 원작자의 의도나 표현을 최대한 존중해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문단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더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술은 우리를 먹여주지도 재워주지도 않지만 인간성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구체화한다. 문화는 다른 문화와 다른 역사의 관계 속에서 예술을 생산하고 탐구하며
예술은 이러한 문화를 확인하고 연구한다. 예술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술 교육을 통해 연마되는 일이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그 최재천 교수님 책을 다 읽을 때가 있었어요. 이화여대에서 교수하시는 개미 박사님 있잖아요. 저 같은 문과생은 한번 대학교 다닐 때 혹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생에 한번 최재천 교수님의 책을 한번 거칠 필요가 있어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이렇게 눈을 탁 틔워주는 면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야 돼요. 한 번은. 요즘 그분 유튜버도 핫하시던데 그분 책을 정말 열심히 읽고 강연도 찾아다니고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곤충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곤충을 저렇게 평생 쳐다봐서 뭐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책 곳곳에 그래서 이 연구가 인간에게 주는 함의가 뭔데? 인간이 이렇게 돈 쓰고 시간을 써서 그냥 시간을 쓰는 게 아니죠. 평생을 바치죠. 곤충을 연구해서 인간한테 좋은 게 뭔데? 이거에 대한 답을 계속 하세요. 책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의 책과 강연이 인기가 있는 거죠. 진짜 인간이 처한 문제에 대한 답변 없이 하루 종일 곤충 공무님을 쫓아다니고 그거에 대해서 논문 쓰는 분이었다면 대학이 저런 꽉 막힌 오타쿠들 밥 먹여주고 명예 유지시켜주려고 있나? 타이틀만 대학 교수지 저지가 없었으면 방구석에서 개미 쳐다보고 있는 페인이랑 다를 게 뭐야. 사회가 자기 가족 돌보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과소평가하면서 저런 꽃노름하는 새님들만 교수네 공부 많이 했네 하고 대접해 주더라 하면서 책을 덮어버렸을 거예요. 예술도 이 문제에 끊임없이 답을 해야 되죠. 나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술이 무슨 소용이야?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어떤 지역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속에 사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서울 살 때 발레나 음악회를 보러 가면 그 인터미션, 공연 중간중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인터미션에 제 좌석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 그보다 더 표정, 자세, 사용하는 언어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한 번은 발레를 보러 갔는데 보니까 저랑 제 친구만 그냥 모르는데 발레 보러 왔지 그 발레리나들의 가족들 같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인데 영어랑 일본어를 너무도 유창하게 저같이 배운 외국어가 아니라 모국어가 두 개인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한국어와 외국어를 섞어서 말하고요. 또 표정, 옷차림, 앉은 자세 이런 거에서 이 발레 공연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 나이 또래나 그보다 어린 사람들은 당연하게 매일 음악을 듣거든요. 그것처럼 그분들은 온몸으로 저처럼 어쩌다 한번 발레 공연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발레 공연이야. 웃으면서 가족끼리 얘기하는데 온몸으로 그 느낌을 풍기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좀 부럽기도 하고 위화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수일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봐도 소수고 서울에서도 소수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예술이 그런 사람들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오락거리, 그들의 풍류, 이 정도일 뿐이라면 우리가 예술을 예술이다, 예술은 중요하지라고 중시하고 대접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여러 책을 읽으면서 또 예술 작품들을 보러 다니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고급 예술이 그들만의 리그인 면은 있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야 돼요. 2살짜리 아기를 키우는 그 평범한 엄마 아빠가 1인당 23만 원짜리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을 보러 갈 시간을 내는 거는 사치스러운 일이겠죠. 표값도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애한테 나중에 가족한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어떤 돈 쓸 일이 생길 줄 알고 이런 2시간짜리 여가에 46만 원을 쓰겠어요. 그리고 표값만 드나요? 재산이 한 30억 있어서 이 정도 돈은 돈도 아니면 모를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면도 있고
서울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면도 있어요. 자라면서 이런 문화를 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30대가 돼서 그 귀한 돈과 시간을 내서 연주회를 보러 갈까요? 이렇게 대중과 유리된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너네가 이 사회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부잣집 애들 대학 보내주는 수단으로 쓰이는 면도 있긴 하거든요. 예술이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방식으로만 소모가 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겠죠. 그 고급 음악이 부유층 자제들 하프 사서 대학 보내고 콘트라베이스나 오보에 같은 거, 바순 이런 거를 집안 대물림으로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서 귀국 연주회 하면 또 가족들이 표 팔아줘서 경력 한 줄 더 올리고 그게 쌓이면 뭐 교수하고 교수 되면 그 타이틀로 부잣집 자제들 비슷한 사람들 비싼 레슨에서 불을 쌓고 만약 이런 게 예술이라면 예술은 진짜 뭐 하는 것이냐 싶죠. 마치 명품백처럼요. 저희 엄마랑 엄마의 사촌 언니, 그러니까 저한테 이모죠. 이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명품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다 들고 다니니까. 중요한 자리 갈 때 들 샤넬이 필요하대요. 근데 허영심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드니까 다 드는 것도 못 드는 사람은 되게 궁상스럽게 사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백이 나 엄청 못 살진 않아를 증명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뭐 장인의 손길, 예술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회적 표식의 의미가 큰 거죠. 무슨 프로포즈, 결혼 예물도 명품 가방도 안 받고 하면 되게 뭔가 못 받고 하는 결혼이라면서요. 그러면 문과 천재인 저한테는 이게 사회적 토큰으로밖에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문과생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적 약속, 제도의 생성 원인과 이로 인한 부작용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생각이 꼭 이런 방향으로 흘러요. 그 문과 천재 안사자의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명품 가방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다 같이 명품 가방을 없애고 명품 회사를 그냥 없애버리고 사람들도 그냥 저런 건 원래 없는 거야 하고 잊어버리자. 그러면 적폐도 다 사라진다? 뭐 이런 말이죠. 저 이상하죠. 제가 이러니까 저 자신은 괜찮지만 저 자신은 제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만 가득한 세상에서는 살기 싫어요. 명품 가방이 경제적 안정을 증명하는 제도 폐지하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의적인 약속이야. 사회계약을 다시 맺자. 동창회 갈 때 밀크쉐이크를 한 잔 들고 가면 잘 살고 있는 걸로 하자.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협상, 약속, 계약 이런 걸 좋아해요. 명품이고 뭐고 예술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책에서 책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술은 인간성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생각 감각을 구체화한다. 문화를 확인하고 연구한다. 예술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해요. 사실 이걸 향유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을 구분짓는 면이 있는 음악회도, 발레도, 그리고 명품도 다 이 지점에서 시작하긴 했을 거예요. 그 개인의 예술가의 자기 표현, 그죠? 나의 분노의 표현, 나의 욕구의 표현. 근데 가다 보니 인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 폐해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잠시라도 일기 같은 걸 쓰는 시간을 가지면서 본질로 돌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내가 너무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도 예술은 도처에 널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고우가 물감 먹고 귀 자르고 이래야지. 학원 운영하면서 얘들아 호빵 먹을래? 이러면서 요즘 겨울을 맞이해서 애들이랑 호빵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고우가 학원을 운영했으면 아마 별이 빛나는 밤에는 못 그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이 대중 속에서
대중을 위해서 소비가 되고 결국에는 대중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만들어진 예술을 우리가 정말 좋아할 것인가? 이 문제가 어려워요. 역시 오늘도 질문만 던져놓고 답은 하나도 못 내리고 사라지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